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원근가초에서 찾아주시고 평화를 염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기원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정말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큰 역사의 한 또 발자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기독교 회관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이곳에서 훌륭한 강의를 많이 해주셨고 또 기독교 역사가 한국 근대사에서 여러 가지 민중적 개방과 또 민족적 정서를 고취시켜주는 그러한 큰 운동의 자리였던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 자리에 오늘 또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K평화통일연대 두 번째 행사를 심포지엄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절을 드리는 마음으로 사회자 먼저 두 사람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K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임혜권입니다. 네, 저는 K평화통일연대의 공동대표 김영덕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CR연대 대장이신 김영덕 대장님, 함석헌 기념사업회 이사로도 있고 또 문익환 기념사업회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두루두루 장준하 기념사업회, 우리 민주 또 평화 통일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선구적인 인물들 그분들을 잘 모시면서 그 뜻을 기리는 평화 순례를 하는 순례 CR 순례 대장님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다시 한번 우리 김영덕 대장에게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자화자찬 같은데 사회자가 사회자를 추천하고 박수 치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기대되는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를 생생하게 평소에 잘 전달받고 있지만 오늘 직접 이 자리에서 육성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귀한 자리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아울러 강사로서 오시는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님 또 오셨습니다. 좀 이따가 벌써 내빈 소개가 자동으로 되는군요. 예, 정세현 장관님을 모시고 함께 올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또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조헌정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향민교회 전 목사님이셨죠. 네, 우리 또 조헌정 목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김영덕 CR 대장님이 잘 아시고 그러시는데 한번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조헌정 목사님은 저와 DMZ 순례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에 고성부터 강화도까지 걷는 행사를 쭉 같이 텐트 치면서 그 비오는 속에서도 같이 텐트 속에 같이 아침부터 자고 또 잠도 같이 자면서 이렇게 같이 정을 굉장히 이렇게 깊게 나누고 이렇게 그 비 오는 속에서도 같이 걸음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같이 많이 생각하고 공유하면서 나눴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상금 목사님은 여기 기독교 조례회에서 거의 산 역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매주 목요 기도회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행사를 대부분 이렇게 또 관여하시고 또 이 자리를 굉장히 빛내주고 계십니다. 또 옆에 계시는 문대굴 목사님은 여기 이 건물에 808홀에 지금 20년째 같이 하면서 여기 함석헌 선생님 이번에는 지난 4월 2일 날 심포지엄 처음에 할 때는 문익환 목사님
연계해서 했는데 이번에 심포지엄 2에는 함석헌 선생님 탄생 123주기와 연관해서 지금 이번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대골 목사님은 여기 함석헌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시고 또 함석헌 선생님과 오랜 동안 그 교분을 나누셨던 그는 인연으로 또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축사를 듣기로 하고요. 또 오늘 발제에 이어서 토론을 해 주실 우희종 교수님,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오셨고요. 또 여산생명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시민의식,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치를 바로잡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정치에 최첨단 앞장서고 계시는 우희정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김승호 DMZ 소장님도 오시겠지만 먼저 개회 선언에 이어서 김평부 선생님의 공연을 듣고 우리가 개막 공연을 듣고 또 이어서 축사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부 선생님 국악인이시고 지리산에 계시는데 항상 우리 평화통일연대뿐만 아니라 코리안 아슈람의 핵심 멤버로서 아주 그 김구 선생님 등등 여러 조만식 선생님 등등 굵직한 행사 때마다 항상 가서 통일의 목소리 혹은 평화의 목소리로 북을 울리시고 대금을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김평부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며 방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나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넌내 꺼리는 시간 무명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라 그렇게 말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져놓는다 우리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천만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져놓는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갈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상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많이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헐러리 누리 누리 어느 누가 찾을 건가 그 누가 찾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빼앗긴 우리 둘이 우리 뿐일세 우리 뿐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 뿐일세 함께 가세 함께 가세 대왕의 큰 춤추자 남녘땅 북녘땅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뿐일세 우리 뿐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 뿐일세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풍일의 큰 춤추며 남녘땅 북녘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풍일의 큰 춤추며 남녘땅 북녘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녘땅 북녘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남녘땅 북녘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김평보 선생님, 또 다른 호는 김숨님이신데, 우리 김숨님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뜻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이 기운으로 그대로 가면 남녘땅, 북녘땅,
모두 한 울타리에 통일이 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계속 통일이 될 때 그날까지 역시 북을 계속 두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김평구 선생님 힘차고 멋진 창에 대하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사의 두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육부 다 멀쩡해요. 근데 허리에서 신경이 다 가지고 걷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격이 있습니다. 개인 인격이라 하는 건 개인적이고 또 실존적이죠. 집단도 공동체도 나라도 민족도 인격이 있죠. 집단적 인격입니다. 그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이라고 하기도 하죠. 전통, 혼, 얼은 쉬이 쓰러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실제하게 되거나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있게 해야 실제합니다. 애써 이으려 해야 이어집니다. 우리 남과 북, 조선인민공화국 인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 민족입니다. 서로 주적이라고 고함 쳐도 우리는 엄연히 하나의 결의입니다. 배달민족 한 결의입니다. 아무리 가르려고 해도 또 갈라지려고 몸부림쳐도 남과 북 우리는 결국 기어이 배달민족으로 다시 설 겁니다. K평화통일연대 이름이 드러내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 K평화통일연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쉼없이 답사하고 쉼없이 탐방하더라고요. 오늘처럼 공부도 하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반만년 이어온 우리의 전통, 우리의 혼, 우리의 얼을 찾자는 것. 바로 그거죠. 찾아서 우리 것으로 품자는 것.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DNA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결의의 정신적 유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구주의적 노력 아니에요. 고스란히 오고 오는 후대에 이어내자는 노력일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분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일, 화해, 협력, 평화, 앞으로는 입 밖에 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남쪽 것들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일 뿐이야.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겁니다. 남쪽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파격이죠. 모험입니다.
뭐말을 할지 아무런 걱정을 안 한 거죠. 북정상은 그만큼 남정상을 신뢰했던 겁니다. 남 대통령도 기대에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말했어요. 엉뚱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북은 우레 같던 함성으로 귀청ጨ질 박수로 화답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과 북, 북과 남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후 북은 남의 배신에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남의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문 대통령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표현대로 일대사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김정은이 아무리 단호하게 남북이 한 결의임을 부인해도 그것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배달결의 혼, 정신적 유전자가 남과 북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선은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공부, 그것 더 매진합시다. 그것 기도입니다. 공부하느라면 회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 통일의 길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맨 앞 글자가 K더라고요. 코리아. K. 그것 배달민족의 반만년 정신이에요. K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만적 혼이에요. 반만적 어을입니다. K평화통일연대 꾸준히 걸으십시오. 쉬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우리의 혼, 우리의 얼,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이어낼 것입니다. 우리 K평화통일 우리 후대에 이어냅시다. 오늘 여러분의 행사 축하하며 크게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대굴 목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김상근 목사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뜨거운 축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함석헌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 와보니까 내가 헛살림은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이명균 선생님, 우리 김영덕 선생님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을 해내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1일 날 김연희 재판이 있습니다. 김연희 씨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2011년도에 평소에 신병이 있어서 평양에서 사시다가 치료를 받으려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부 끈아풀들에게 잡혀가지고 그건 잡힐 때는 베트남 관광 간다고 그래서 그 연대 속에 들어갔는데
출발한 비행기는 베트남으로 간 게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 정보부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연희가 이제 중정에 요구한 게 나를 내 집으로 보내달라. 내 고향 땅 평양으로 보내달라. 나는 서울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정보부에서 이 김연희에게 평생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라. 그러지 않는 한 내보내주지 못한다. 해서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짓글을 쓴 거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을 지났어요. 그럼 그 5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신랑, 남편도 보고 싶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보고 싶고, 내 고향 평양 가고 싶고. 그래, 2016년도에 이 서울을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로선을 거쳐서 베트남 대사관으로 피신을 해요. 그건 북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북으로 가는 길을 찾기는 그냥 베트남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고, 베트남으로 갈 수가 없었고, 여기서 붙들렸습니다. 붙잡혔는데, 그런 지가 2016년인데, 오는 12월 11일 날 이 김연희의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하늘이 내게 준 생,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내가 살고 싶은 땅에 살아야지. 적어도 범법이 아닌 한, 적어도 이웃의 짐이 되지 않는 한, 내가 살고 싶은 땅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 김연희 잡아다가 한국에 놓고 평생 한국에서 살겠다고 약속해라. 그러지 않으면 정보부에서 규정한 이 생활처에서 나가지 못한다. 눌러놨습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연희 어쩔 수 없이 내가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견뎌집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붙잡힌 건데 어떻게 재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12월 11일 이 김연희 재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준 건데 국가가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뭔데? 도대체 국가라고 하는 게 뭔데 생을 방해를 합니까? 생을 규제를 하느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1972년 우리가 7.4 공동성명 기억하시잖아요.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북쪽의 김일성과 남쪽의 벽정희가 두어두고 통치하자 라는 내밀한 미략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속에 지도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장준하라고 하는 지도자죠. 김일성과 박정희가 두어두고 통치하자라고 밀약을 할 때 그건 아니지. 통일이라고 하는 건 성어인데 거룩할 성자고 말씀은 자인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건데 이거 가지고 정치 장난하면 되냐? 그러면서 장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 그래 통일이다. 통일? 어떤 통일도 좋으냐? 어떤 통일도 좋다. 장준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통일, 모든 통일이 다 좋으냐? 그렇다. 모든 통일이 다 좋다. 오늘 우리 K 평화통일연대에서 준비한 이 모임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임이 2회에서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이 돼서 막힌 땅을 뚫어내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남북을 여는 일만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새롭게 해 가십시다. 하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거룩한 역사의 혼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전 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를 해주신 문대골 목사님 이렇게 뜻깊은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한번 더 감사해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또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신데 여러분들 잘 아셔요. 특별히 평화운동가로서 본인을 소개하시고 평화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미국 템플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고요.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 국회 15, 17, 18, 19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4선을 하시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김성곤 전 국회의원님을 잠시 모셔서 간략한 축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축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1996년에 팔자에 없는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추천해 주신 원불교의 그 종법사님이 계십니다. 너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서 네가 국회 들어가면 그 당시 김대중 총재였었어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었는데 그분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큰 역할을 할 테니까 넌 가서 그걸 도와드려라 하고 저한테 거의 명령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동안은 그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판에 한 20년 있으면서 그 우리 정치의 진보 보수의 갈등의 그 기저에는 이 분단이라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정치, 우리 사회의 보혁 간의 이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겠어요. 그럼 왜 분단이 됐고 우리가 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지금 북한에서는 남북 완전히 따로 살자, 두 국가로 살자, 뭐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만은 그 제가 아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는데 그건 뭐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게,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든, 남한에서 왔든, 다 그냥 코리아예요, 코리아. 라스트 네임이 같잖아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또 우리의 국호도, 남쪽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데모크라틱 피플스, DPRK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수식어고 뒤에는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세계인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고 양 정부가 똑같이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다면 코리아라는 실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코리아를 코리아라고 부르게 되는 그 실체, 그 이데아는 무엇이냐. 아마 이 코리아가 어떤 실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장 바탕에 깔린 저는 기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김상관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마침 지금 이 단체 이름이 K평화통일연대예요. 이 K는 코리아를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좀 궁금하고 또 우리 정세현 선배님하고 또 이재범 교수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오늘 또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또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곤 전 의원님께서 우리 귀한 통일관계의 분단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지금 이제 의문을 던져주셨는데 축사와 더불어 그 문제를 이제 이어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두 분의 네 분만 간단히 제가 세 분이군요. 제가 눈에 띄는 분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까 남북 7.4 공동성명 우리 문대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분단의 7.4 공동성명 직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고정 간첩, 거물 간첩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18년간 감옥살이를 하시기도 그 후에 무혐의로 간첩 혐의에서 풀려나신 분입니다.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로 그 세 분의 거물 간첩, 고정 간첩으로 중에 한 분인 1938년생이신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오늘 오셨습니다. 이분이 곧 자서전을 이제 열린수원에서 곧 출간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은 변한다라는 책이 자서전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대식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대전특별사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죽기 직전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사형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경북 안동 와룡면 출신이시고 고대 법대 출신인데 4.19 모든 경험을 다 하시고 혐의를 아주 누명을 쓰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또 이제 불교계 코리안 아슈람의 또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스님이시 또 한 분 오셨는데 법현 스님을 잠깐 소개 앉은 자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린수원 주지스님이고 일본 나가노의 또 주지스님이고 수원에도 또 사찰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역할을 하시고 종교 간의 대화, KCRP 쪽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여기 다 진보적인 분만 거의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원급 목사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마 많은 이야기를 좀 새롭게 담아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예, 박원급 목사님.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어우러져서 오늘 좋은 대화들이 박진감 있게 잘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문익환 선생님의 따님이신 문영근 선생님 여기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할지라도 또 나중 뒤풀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힘찬 박수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강연을 못합니다. 그러면 졸려서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강연합니다. 청중석을 오가면서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경청을 하십시오. 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퇴장입니다. 자, 저는 77년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통일원에 들어가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계속 통일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직업적인 전공이 통일 문제가 됐죠.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할 일은 아니지만 제 학문적인 전공은 원래 중국 외교예요. 그 머지않아서 11월 달쯤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 미중 대결시대 시진핑 외교 전략의 뿌리라는 책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지를 마십시오. 도서관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2004년 6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약 한 27년 가까이 남북관계 최일선에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학 교수다가 갑자기 통일부 장관 한 1년쯤 하고 나온 사람의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남북 실무 접촉, 남북 대화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터득한 소위 그 지식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요즘 분석하고 전망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제 일이 됐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도 역시 추나 추동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금 혹한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혹한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혹한기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금년 작년 말에 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제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두 개 민족이다. 물론 두 개 국가다. 두 개 정부 분명히 있다. 체제도 다르다. 이 민족, 이 국가, 이 정부, 이 체제론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자.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교전 중인 적국이다. 적대국 앞에는 적대국, 교전 중인 적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어로 아까 그 우리 김성물 의원이 북한의 국호를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Republic of Korea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앞에 Democratic People's 민주주의적 국민의 대한민국 이게 싫어합니다. 83년에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총장이시던 조영식 박사, 총장이 이사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1천만 이상가족 찾기 운동을 하면서 1천만 이상가족 운동본부가 하는 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북쪽에다 계속 말하자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쪽에서 반응이 왔는데 그게 LCRC 그러니까 리그 오브 국제 적십자사 연합 위원회 말고 인터내셔널 레드크로스 커미션인가 그거 말고 인터내셔널 하여튼 리그 오브 무슨 레드크로스 앤드 레드 크레센트 그런 그 단체의 총재가 평양을 가서 북한의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쪽에 이제 뜻을 전달했더니 그쪽에서는 관심 없다고 그랬대요. 이산가족 상봉.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을 뉴스 시간 빼고는 그냥 24시간 할 때 아닙니까? 눈물의 바다를 만들었죠. 그게 전두환 정권이 북한을 악마화시켜가지고 저런 나쁜 북한을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밖에 없다. 12.12 이런 이후에 군사정권에 붙은 딱지를 떼내기 위해서 소위 부른 방공소동이었었습니다. 그 공로로 그때 이제 KBS 사장은 연말에 문화공보부 장관이 됐죠. 이원홍 장관 아마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소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민주주의적 국민의 대한민국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는데, 제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걸. 바로 그 김정은이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됐건 대한민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남한이 됐건 일체 쓰지 말아야 돼요. 통일 생각나게 하지 마라.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도 빼버렸습니다. 거기도 삼천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삼천리 화리광산 대한사람 뭐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그렇게 끝나던가요? 저쪽에도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강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삼천리 뺐어요. 뭐 내 나라 아름다운 우리 강토 자꾸는 그렇게 됐는데 민족, 통일, 조국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 이국가 이제 좀 가겠다는 건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본론으로. 지난 9월 19일 날 저녁에 난데없이 광주에서 9.19 그때가 7주년 기념 행사인가요? 24년 그렇죠.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그 행사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라오더니 기념사를 한다면서 대뜸 통일하지 맙시다.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기서 저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결국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렵다. 지금 그렇게 됐다. 북쪽에서 저렇게 천리만리 도망을 가니까 남쪽과 거리를 두겠다고 천리만리 도망을 가는데 그걸 붙들고 통일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비현실적 아니냐. 그런데 당분간 두 개 국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통일은 그러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나 활성화시키고 통일은 후계 세대에 넘기자. 30년 후에도 그 시대 소위 시대의 주역들이 통일을 원하면 그때 가서 통일을 하도록 넘겨줘야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 지금. 그거는 저는 DJ의 취임사하고도 같은 논리였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무력 통일을 꿈꾸지 마라. 남한은 너희들이 걱정하는 경제를 앞서는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 이제 1입니다. 1. 2.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3. 통일은 후기 세대에 맡기자. 거기는 분명히 민족은 같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 뭐 정치학 용어로 말하면 네이션 스테이트의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는 아직. 같은 민족의 한 개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돼 있으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 네이션, 원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통일인데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 7.3 남북 공동성명을 인용하셨, 7.3 남북 공동성명을 인용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네이션은 하나는 민족은 하나인데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없으니까 서로 그냥 당분간 서로 상대방에게 폐악질 부리지 말고 내부 체제나 그대로 유지 관리하자는 그런 식의 약속이었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죠. 저희들끼리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시기적으로 국제정치적인 흐름을 보면은 미소가 이미 대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소가 이제 화해하기 시작했고 또 72년 7월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72년 2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조우엔라이하고 상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정치적인 흐름에 막 편승이라고 그럴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도 당분간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하는 약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봐요. 나중에 그걸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데 그 국제정치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은 파이 껍질과 같은 것이다. 어차피 깨지게 돼 있다. 파이 크러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일민족을 전제로 해서 뭐 7.4 공동성명도 하고 일민족을 전제로 해서 소위 91년 12월 달에 만든 남북기본합의도 나왔고 또 6.15 공동성명도 사실 2000년 6.15 공동성명도 일민족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겁니다. 민족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두 개 국가로 그대로 가자. 그리고 두 개 국가 가는데 그냥 떨어져 살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그리고 그동안에 전쟁 때문에 생긴 피차 간의 악감정 이것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그게 화해 협력이죠. 그래서 통일 햇볕 정책이라고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식 명칭은 남북 화해 협력 정책입니다. 그걸 이제 미국에서 거의 선샤인 팔리스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이 그것을 양광 정책이라고 번역을 하고 일본에서는 태양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리 없이 햇볕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또 그 14 남북 공동선 노무현 정부 때 그거 다 일민족 2국가를 전제로 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그 약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는 그거에 그냥 복잡한 내지는 요즘 말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완전히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이민족 2국가로 좀 따라가는 얘기다 하는 식으로 해서 공격을 했을 뿐인데 그 참 우리 언론 참 큰일 났대요. 무조건 베껴요 그냥. 그것도 절미하고 베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그 목포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나는 임종석 그 실장이 어저께 광주에서 한 저희 그 2개 국가론을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91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그때 두 개 국가가 됐다.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그때 유엔 가입은 10월 달에 됐고 12월 달에 기본합의서에서 다시 한번 두 개 국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7.4 공동성명과 달리 7.4 공동성명은 피차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그런 식으로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주어가 없어요, 요즘 말로. 나모 의원하고 비슷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합의서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무 이렇게 그건 말하자면 두 개 국가를 조약의 형태로 피차가 인정하는 겁니다. 유엔 가입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얘기가 무슨 보안법에 걸릴 일도 아니고 근데 다만 제가 그날 다음날 얘기했지만은 헌법 3조를 고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자든지 또는 무슨 통일부를 없애자느니 보안법을 폐지하자느니 이런 것은 좀 성급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거 빼놓고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천리만리 도망가게 됐는가? 가장 가까운 소위 근인, 가까울 근자, 원인을 얘기할 때 근인이고 원인이지 않습니까? 근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를 포함해서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도리 없이 이 한미 합동 훈련을 춘추로 한 번씩 했었습니다. 춘추로 1년에 2번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냥 하루가 멀다고는 아니지만 저건 추나 추동이 아니에요. 1년에 4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크면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한미연합 해상훈련. 그러더니 슬그머니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이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이 털어놓았던 솔직한 고백. 당신네 그 훈련 좀 안 하면 안 되나? 본가로 하는 거. 그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그러면은 하더라도 좀 규모를 지를 수 없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그 훈련이 시작이 되면은 봄가을로 2번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오금이 저린다 이거예요. 오금이 저린다. 왜 그래? 당신은 기름을 맘 놓고 쓰잖아. 한국이 석유 도입량이, 원유 도입량이 1억 한 3,400만 톤 됩니다. 북한은 100만 톤이 안 돼요. 100분의 1이 안 됩니다, 북한에. 자, 탱크? 그 다음에 무슨 트럭? 군트럭? 자주포 전부 기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기름으로 가야죠.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되면 자기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서 최전방에 경계령을 내기고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만 없으면은 인민경제 발전에 돌렸을 수 있는 기름을 완전히 그때 봄가을로 한 번씩 탕진하고 나면 쓸 것이 없다. 높은 사람 자동차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좀 하더라도 규모를 줄여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 솔직한 얘기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는 속을 잘 털어냈어요. 제가 무섭게 생겼는데 제가 98년 차관 때 베이징에서 비료 담원하고 돌아왔더니 제가 북한 대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인상이 험악했던 모양입니다. 북쪽 대표 전검철은 조금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건 그렇고. 참, 그 정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걸 1년에 6, 7번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사일을 안 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또 이제 그걸 핑계대고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을 분사적으로 겁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했던 행동이 원인이 됐건만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빼고 저놈들이 맥없이 미사일만 쏘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그들과 협상하자 대화하자는 것은 오히려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힘에 의한 평화는 그거는 작은 평화밖에 일궈내지 못합니다. 피스키핑 국방부 있어야죠. 그러나 피스키핑만 가지고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피스키핑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 아닙니까? 그러려면 피스메이킹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스키핑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있는 데는 국방부입니다. 통일부 예산의 60배, 거의 600배 이상의 돈을 씁니다. 통일부 예산은 600~7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규모가 더 줄어가지고 예산 규모가 더 줄었지만은 그 남북 협력 기금이 한 5천억 원이 있고, 근데 국방부 예산은 360억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의 한 60배 예산을 써서 피스키핑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 예산의 60분의 1 정도 돈을 써가지고 피스메이킹을 하자는 것이 통일부입니다. 피스키핑 프로세스와 피스메이킹 프로세스가 병행해 가면서 북한이 남한과의 이 교류 협력 또는 화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봤자 결국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해서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인데, 이 지금 현 정부는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겁나서 대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미연합훈련? 공짜 아니에요. 비환비, 괌에서 비환비 한 번씩 뜨는 거 그냥 공짜 올 것 같습니까? 미국이 그냥 해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모든 경비 여기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북한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대하다 보니까 먹을 걸 입에 넣어주니까 달라져요, 사람들이. 94년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회담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담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뭐 죽을 뻔했습니다. 6월 16일 날 합의가 됐고, 김일성이 죽은 것이 7월 8일이고 죽었다는 사실이 7월 9일 날 밝혀졌는데, 그 6월 16일부터 회담 준비해서 7월 9일 날 죽었다고,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손 놓을 때까지 한 며칠입니까? 한 3, 4일 되나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예. 막 난이 눈에서 막 열이 나는데 제가 눈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어쨌건 그때 정상회담이 뭐 무산되고 말았지만 조문을 못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욕을 바락바락 해댔습니다. 그때 이부영 의원이 괜히 조문 가자고 했다가 그것도 국회에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청와대 비서관 했을 때 이부영 의원이 그 얘기 해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리는 데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학 선배인데 그거 참 일개 비서관이 나서가지고 옹호할 수도 없고 뭐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 전체가 그냥 이부영 의원을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건 조문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욕을 바락바락 해대고 하여튼 하루에 방송으로 대남방송으로 김영삼이라는 이름 밑에 무슨 김영삼 천치, 김영삼 바보, 김영삼 멍충이, 뭐 비김영삼 무슨 뭐 돌대가리 뭐 하여튼 별 쌍욕을 다 붙여가지고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날이 갈수록 약이 올라가지고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했던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얼어붙어 버리면은 이제 무슨 통일은 그만두고 다시 남북대화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죽으라는 것은 사람 죽으라는 팔자는 죽으라는 건 뭐라고 합니까? 복은 없다고 하면 죽으라는 복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욕을 해대던 북한이 95년에 식량 부족을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WFP에다가 그 신문에 떴어요. 그러자 일본에서 당시 일본이 50만 톤을 주겠다고 언론에다 흘렸습니다. OS가 바로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저놈들이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 저거 일본이 먼저 쌀을 주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민족인데 그건 또 화끈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죽어도 우리가 먼저 줘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주기로 해서 15만 톤을 주기로 했습니다. 15만 톤이 이제 갔어요. 아무 표시도 오지 말아요. 남쪽에서 쌀이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위 그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쌀포대 40kg짜리에다가 그냥 적시자 마크만 그려가지고 빨간 것만 그려서 40kg이라는 표시만 해서 보냈어요. 가지고 가는데 통일부 직원 하나, 국정원 직원 하나, 적시자 직원 하나, 3인 1조로 인수 요원이 인도 요원이죠.
인도인이 가서 저쪽에 나오는 당국자들한테 넘겨주는데 이 조선말로 한단 말이야. 그 입소문으로 쫙 퍼진 겁니다. 남포로 들어가고 원산으로 들어가고 청진으로 들어가고 뭐 등등. 그러면서 이거 아무 표시도 없지만 남조선 쌀이 온다. 야, 입소문이 진짜 9시 땡 뉴스보다 더 빠르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일본이 김영삼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보다 늦게 50만 톤을 줬어요. 그것도 남조선 달러 그 사람들한테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제 쌀과 비료를 매년 쌀은 40만 톤, 비료는 30만 톤 주던 시절에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퍼준 사람입니다. 근데 95년에 이제 쌀담을 할 때 그 쌀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대표단의 얼굴에는 대남 적대감은 없어요. 없어요. 야, 그거 보고 내가 참 한문에 평화라는 글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 평화라는 건 일본식 순서예요. 중국어 순서는 화평입니다. 앞에 있는 화자는 벼화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작한 거죠.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건 진짜 양자 간의 관계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예, 쌀 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쌀 40만 톤을 주고 비료 30만 톤을 줄 때, 야, 그렇게 사근사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입에다 먹을 걸 다 주는데 어떤 놈이 총질을 하고 주먹질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긴 얘기를 한 것은 지금은 북한이 저렇게 남쪽을 상대로 해서 하여튼 할 말 모든 말 다 하고 통일 필요 없다, 조국도 필요 없다, 삼천리도 빼라, 민족도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러다가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은 손을 벌려봐야 도와줄 데는 없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줄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남한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95년 그러니까 94년에 그렇게 악을 쓰고 95년 초까지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남조선 괴뢰도통이 쌀을 주니까 그때부터는 말을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햇볕 정책도 처음부터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정부에서 계속 대통령 비서관을 하다가 김대중 정부 초에 통일부 차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비료 회담을 또 가져놨어요. 4월 달에. 그때 비료 20만 톤을 주는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약속받아오라고는 대통령의 소위 그 지시를 받고 회담으로 갔는데 일주일을 회담을 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회담한 이유는 간단해요. 비료만 달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약속받는 조건에서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남쪽의 발전상을 우리 월북자들이나 또는 제남 가족의 월남자들의 그 제복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천리말리 도망가는 것도 그때 그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못 받겠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물론 그때는 20만 톤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비료 20만 톤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나중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봄, 가을로 거의 그게 70만 톤이 가려면요 10만 톤 가는데 딱 한 달 걸립니다. 방아 찧어서 트럭에다 실어서 항구로 보내가지고 해운회사에서 실어다 주고 돈은 하나도 안 가고 물건만 가죠. 돈은 전부 다 우리 국내 소위 농협으로 쌀값 들어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도전 공장에다가 이제 그 방아 찧는 돈 줘야 되고
운수회사에다 돈 줘야 되고 해운회사에 돈 줘서 실어다 줄 뿐인데 어쨌건 그때 그 40만 톤 그 비료 30만 톤을 주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고분고분했는지 이래요. 장관 선생 내년에도 금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기록에 들어가는 그 회담할 때는 못 씁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 명태균이가 없어서 그렇지 그거 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말하자면 굴욕적으로 얘기했다. 이게 굴욕적으로. 그 저는 이제 그 내가 식사 때 옆에서 소문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당신이 하기 나름이야. 아이고 이거 벌써 40분 됐다는 얘긴데. 이거 끝낼 수도 없고 이거 참.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끝내라고 하잖아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앞에 무슨 축사는 길게 하고 나보고는 짧게 하고. 약간 당신네 하기 나름이야. DMZ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 나거나 NLL 선상에서 배를 잡아가거나 그쪽에서 무슨 뭐 그 충돌이 일어나고 하면 그날로 가던 배는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그때 청진항 인공기 개항 사건 때 당신네 체험하지 않았어. 알만합니다. 알만하다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I understand. 알겠습니다. 알만합니다. 그게 중국어로는 요해합니다 하는데 알만합니다. 참 그때 참 그 쌀 40만 톤, 30만 톤이라는 것이 대단한 위력을 그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그 뭐 서희가 고려 때 걸어놓고 협상을 해서 뭐 강동육주를 찾아왔느냐 하면서 대단한 협상가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맨입으로 했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그걸 해보면서 야 역시 경제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사실은 94년에 정상회담을 할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렸어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대북 적대의식이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각하 김일성과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은 청산유수입니다. 2시간, 3시간 혼자 떨어져도 정말 논리정연해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기자회견은 비문도 많고 뭐 통문소답이고 횡설수설이던데 자관 청산조지입니다. 다 듣고 다 그건 그렇고 지금 북쪽 경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 대신 군사적으로 긴장만 조성하지 마라.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연결하는 틀만 합의해 주시고 장관급 회담만 합의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력, 남아도는 쌀, 남아도는 비료, 남아도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원부자재 등등을 가지고 북한을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노골노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왜 돈 주면 안 되겠나? DJ 같은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김정은이가 천리말리 도망가고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경제는 엉망이에요. 경제는 엉망입니다, 지금. 물론 고난의 행군 시절 94년부터 95년부터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낫지만은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을 해가지고 인민들한테 뭔가 좀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경제 성과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금년 1월 24일부터 시작한 것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승이라는 것은 가감 승제 승입니다. 곱하기 20 곱하기 10. 매년 지방에다가 20개씩 공장을 지어가지고 전국에 10년 후에 200개의 공장, 지방의 공장에 들어서게 만든다는 정책입니다. 그건 물류가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이나 어디 무슨 원산 같은 데 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길이 좋고
기름이 많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건 하루에 일일 생활권으로 실어날 수 있지만은 길도 안 좋고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새마을 공장처럼 동네에서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써야 되는 자급자족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그 금년도 끝내야 될 소위 20개 공장 건설 공사가 지금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감찰에 들어갔어요. 감찰이라는 걸 한동훈이한테 배운 것 같아요. 특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거 보면은 지금 북한이 말하자면 공장을 지으려면은 세멘트 있어야죠. 철근 있어야죠. 노동력은 풍부합니다. 북한은 군인들이 지면 돼요. 아이고 이거는 예, 5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이게 참 물 좀 마시고 물 좀 따주십시오. 물 좀 따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예? 천천히 하시라고요. 자꾸 저기서 눈치를. 글쎄 저는 지금 밤새 왔으면 좋겠는데. 감사 중강사가 좀 재밌네요. 옆에 건너편 효자루에서 좀 탕수육하고 짜장면도 먹고 왔는데. 자, 형편없습니다. 이건 모토입니다. 개념은 새마을 공장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지금 살림집 짓는다고 좀 난립니다. 살림집이라는 게 지금, 그것은 살림집이라는 게 일반 이제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아파트도 살림집이고, 그냥 단독주택도 살림집이고, 똑같은 이제 말하자면 스타일로 짓는데, 지붕은 좀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붉은색 기와를 이어요. 까만색 세멘트 기와보다는 그게 보기가 좋더군요. 근데 그게 난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난방이 제대로 안 되죠. 나무 떼야 될 거예요. 근데 또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산림녹화 이제 한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 산림총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무 심기에 주력을 하고 소위 육림 행사도 하고 하는 식으로 딱 우리가 했던 새마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예. 새마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나 지금 러시아 파병도 전투하러 간 병력보다는 일반 노동자,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웬만한 난공사는 전부 다 군인들이 합니다. 그걸 군인 건설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난공사 해주고 인건비 받아가지고 지금 북한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가령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푸틴과 트럼프는 또 각별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물론 푸틴이 동쪽으로 나오려는 것은 분명해요. 동쪽으로 좀 나오려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한국도 거기 투자해 주기를 여러 번 바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걸 끊어버려가지고 희망이 없지만은 여건 푸틴과 트럼프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주물러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끊어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지가 이제 개선을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 주도권을 미국에 행사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도 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좀 받아내고 싶을 거고 아마 지금 핵무기를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까지 트럼프가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는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비확산이 미국의 북핵 정책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선이 그어져버렸어요. 그럼 비확산. 오늘 전제로 해서 정상회담 한다. 그럼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정하는 정식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5개예요. 상임이사국 5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나머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공식입니다. 그 비공식 3개 국가 플러스 1 해서 북한이 이스라엘급 내지는 파키스탄급 핵보유국이 되면 김정은
위상이 확 올라갑니다. 국제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들은 이제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열리면은 남한과의 관계도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그걸 보조를 맞춰주느냐 못 맞춰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 자꾸 지금 하도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는데 유튜브에서는 뭐 자꾸 뭐 내년 1월을 못 넘긴다고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햇볕 정책 시즌 2를 표방하고 나서면은 남북 관계는 다시 봄날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남북 관계가 정말 얼어붙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또 국제정세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한국 정부가 먼저 주도를 하든지 또는 북한이 먼저 주도를 하든지 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된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쪽에 신군부가 들어서니까 12.12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세 변화를 많이 탑니다.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정세가 변화하면은 먼저 회담을 제안을 하고 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금방 또 친해져요. 그러다 또 무슨 사소한 일로 틀어지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은 이제 추나추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혹한기에 들어가고 있으나 미국 대선 결과로 해서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지금 뭐 확실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그동안의 정권의 존재 이유를 남북 대결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걸 핑계대고 뭐 계엄령도 선포해 보려고 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일장춘몽에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를 잘 하셔가지고 햇볕 정책 시즌 2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부만 들어서도록 하시면은 이제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 틀림없이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봉쇄하는 통미봉남의 시기는 잠시 올 겁니다. 그때 그걸 자존심 상해오고 뭐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나면은 그 통미봉남은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아무리 지금은 반복 대결주의지만은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 봐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압력을 행사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나오도록 만들면은 미국이 주는 것보다는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배다 싣고 원산항에 들어가는 배보다도 부산항에서 출발한 쌀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 사람 입에는 캘리포니아 쌀보다는 남쪽 쌀이 나아요. 맛이. 신토불인데. 자, 그러니까 저는 뭐 두서 없었지만은 이걸 기조 강연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지금까지 남북 교류 협력 통일을 위한 실무 장관으로서 과거에 그 햇볕 정책을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시책의 정책을 실행했던 실무자로서 오늘 좋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2의 햇볕 정책을 기대하면서 남북관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